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 역사를 새로 쓸 초대형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ECD가 한국 경제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성장률은 확 올렸지만 동시에 꽤 따끔한 숙제도 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전동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12일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종목 코드는 SPCX인데요. 이번 IPO가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느냐? 규모가 말 그대로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에서 목표로 내건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67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또 다른 회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1조 6천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상장되면 미국 시가총액 기준으로 7번째로 큰 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공모 방식이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상장할 때는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식 얼마에 살 의향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공모가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스페이스X는 이 과정을 아예 생략했습니다. 주당 135달러, 이 가격으로 확정이다! 라고 못 박아버린 거죠.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IPO 시장에서 공모가를 고정한다는 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수요 예측을 하면 시장 반응에 따라 가격을 조절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가격이요. 사실 부는 사시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인 거예요. 마치 명품 브랜드가 세일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이번 공모를 통해 스페이스X는 전체 지분의 4.3%에 해당하는 5억 5,560만 주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걸로 조달하는 금액이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조 7천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최대 IPO 기록이 2014년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였거든요. 스페이스X는 이걸 3배 이상 뛰어넘는 겁니다. 상장 주관사는 월가의 양대 산맥이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상장 후에도 일론 머스크가 82% 이상의 의결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지분은 4.3%를 팔지만 의결권 구조를 차등으로 설계해서 경영권은 완전히 쥐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에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스페이스X 상장은 미국 증시 전체에 큰 유동성 이벤트가 됩니다. 114조 원어치 새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요. 상장 초기에 자금이 스페이스X로 쏠리면서 다른 기술주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테마를 타고 함께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를 보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매출의 핵심이고 로켓 발사 사업과 스타쉽 개발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수익성 측면에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 2,667조 원이 과연 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이 미국 증시 전체 지형에 미칠 영향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초대형 IPO가 나오면 기존 상장 기업들의 주계에도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에 참여하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부 팔아야 하거든요. 특히 기술주 섹터에서 이런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 우주항공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스페이스X의 상장 성공 여부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IPO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스페이스X가 성공하면 대기 중인 다른 대형 IPO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적은 좋아졌는데 생활 습관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OECD가 올해 한국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3월에는 1.7%였거든요. 0.9%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경제 전망에서 0.9%포인트 상향이면 굉장히 큰 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한마디로 반도체 덕분입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최대 성장 엔진은 기술 수출이에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수출이 급증했고 특히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명목 성장률은 무려 10.4%로 추정됐어요. 이건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한 수치인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OECD가 찬물을 확 끼얹은 부분이 있어요. 회복이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조선업을 빼면 제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약하고 4월 소비자 신뢰도도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반에서 수학 천재 한두 명이 평균 점수를 확 올려놓은 건데 나머지 학생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OECD가 한국 정부에 상당히 구체적인 주문을 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겁니다. 최고가격제가 뭐냐면요.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여기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고 상한을 두는 거죠. 유류세 인하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OECD는 이런 정책이 당장은 물가를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길어지면 부작용이 커진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에너지를 아끼려는 유인이 사라지거든요. 기름값이 싸면 차를 더 타게 되잖아요. 결국 수요가 줄지 않으니까 물가 정상화가 오히려 늦어진다는 논리입니다. OECD의 권고는 취약 가구와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하되 가격 규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주문은 재정 프레임워크를 만들라는 겁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해 48.2%, 내년에는 50.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거든요. 명목 성장률이 10%가 한 개 넘는데도 부채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OECD는 연간 예산을 장기 재정 경로에 맞추는 체계가 필요하고 경기 조정 재정 수지 한도라든지 독립 재정 기구 같은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가 전망은 조금 나아졌어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2.7%에서 2.6%로 소폭 낮췄고 내년에는 2.2%로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 내년쯤이면 거의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거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건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신호인데요. 문제는 그 혜택이 반도체 관련 기업과 종사자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 제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체감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고가격제가 실제로 단계적 폐지가 되면 에너지 요금이 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OECD가 이번에 한국의 독립재정기구 도입을 검토하라고 한 건 꽤 의미심장합니다. 독립재정기구가 뭐냐면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독립기관이에요. 미국의 CBO, 영국의 OBR 같은 기관이 대표적인데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돈을 푸는 걸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기구가 없거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독립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에요. OECD가 이걸 권고한 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아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줄여서 HMGMA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현지에서 생산 개시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HMGMA에서 만드는 첫 번째 기아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만 생산했거든요. 스포티지가 세 번째 차종으로 합류하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의 미국 현지 생산 포트폴리오가 넓어진 겁니다. 둘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도 해요. 기존에는 전기차만 만들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면 HMGMA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모두 아우르는 전동화 종합 생산 거점이 되는 거예요.
왜 하이브리드가 중요하냐면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이나 항속거리 불안 때문에 판매가 주춤한 반면 하이브리드는 기존 주유소를 쓸 수 있으면서도 연비가 좋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지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건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아의 큰 그림을 보면요. 기존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던 기아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HMGMA의 생산 능력을 더해서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5만 대를 찍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55만 대면 상당한 규모거든요. 미국 현지 생산을 이 정도 규모로 키운다는 건 관세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날 기념식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참석했는데요. 캠프 주지사가 조지아주 시민들과의 검증된 파트너십에서 비롯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게요. 자동차 산업은 한국 수출의 핵심 축 중 하나잖아요. 미국 현지 생산이 늘면 완성차 수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니까요. 또 현지 생산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로열티 수입이나 기술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로워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현지 생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현지에서 직접 만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지 생산 차량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판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건 단순히 한 모델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깔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가 수십 년 전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해왔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이제 그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글로벌판 키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우주산업의 판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키우고 있고,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의 판을 하이브리드까지 확장하고 있고, OECD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한 과목만 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